1980년 작은 영화관에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본다. 그리고 소름 돋는 소리가 200명 넘는 사람들의 귀를 찔렀다. 그리고 바닥이 천천히 기울어진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곳이 바다 한복판이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동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 알렉산더 L 킬란드라는 해상 시추선이 있다. 이 시추선은 1976년 프랑스 조선소에서 건조되었고 노르웨이 회사 스타방에르 드릴링 소유의 반잠수식 석유 시추 장비이다. 다리가 땅 깊이 박힌 구조가 아니고 다리만 잠겨있는 반잠수식이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이며 느리지만 해상 이동이 가능하다. 평평한 갑판 위에는 사람이 서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다. 시추선의 튼튼한 다리 구조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바다의 파도와 해류 그리고 바람에 맞서 수천 톤만큼의 힘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박해 있을 땐 앵커 케이블을 바다 바닥에 고정해 더욱 단단하게 버틸 수 있게 한다. 보통의 시추선은 해저 깊은 곳, 지층을 드릴로 뚫어 석유나 가스를 찾는 것이지만 이 알렉산더 L 킬란드 시추선은 다른 시추선들과는 조금 달랐다. 킬란드는 주로 다른 시추선으로 지원을 가는 근로자들을 수용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근로자들의 지원이 필요한 시추선에 갱웨이를 연결하여 그곳으로 지원을 가고 다시 돌아와 쉬는 그런 곳이었다. 1978년엔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을 더욱 추가하여 총 348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었다. 이 개조로 인해 시추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반잠수식 시추 플랫폼이 아니라 반잠수식 숙소 플랫폼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물론 넓진 않았지만 충분히 편안했으며 2층 침대, 식당, 샤워실, 심지어 레저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두 개의 작은 영화관, 게임장, 탁구장, 헬스장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바다 한복판에 고립되어 있는 만큼 식당에서의 식사는 하루 3끼 무료 제공되었고 간식도 제공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힘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알렉산더 L 킬란드는 바다 위에 떠있는 움직이는 호텔이자 거대한 인력 사무소였다. 일하는 시간 말곤 다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심지어 낚시를 하기도 하며 근로자들은 다시 육지에 가서 번 돈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상상하고 있었다. (1980년 3월) 알렉산더 킬란드는 북해의 에코피스트 유전에 지원을 시작했다. 이곳에 에다 ECC 시추선이 정박해 있었고 시추선끼리 연결할 수 있는 갱웨이를 설치하여 킬란드의 많은 근로자들이 그 길을 통해 에다 시추선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그곳엔 숙박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다시 킬란드로 돌아와 쉬었다. 다음날도 반복하고 그렇게 거의 한 달째 3월 27일 이날 킬란드에 탑승한 인원은 212명이었는데 아침에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리던 낮부터는 날씨가 좋지 않았다. 저녁에는 더욱 악화되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육지로 돌아갈 근로자들이 있어서 헬리콥터 이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날씨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해 취소되었었다. 짙은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바람은 시속 74km,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였고 파도는 최대 12m, 아파트 4층 높이였다. 이런 상황이 되자 안전을 위해 갱웨이를 철수하고 킬란드와 에다 시추선끼리의 간격을 떨어뜨렸다.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시추선끼리 부딪히면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킬란드의 212명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비번이었다. 식당 직원만이 밥을 하고 있었고 약 80명이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나머지 130명 정도가 식당이나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날은 고전 서부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매우 궂은 날씨였지만 그들에겐 일상이었다. 오후 6시 29분 영화가 시작되려는 그 순간 사실 킬란드의 근로자들은 항상 삐걱거리거나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익숙했지만 이런 소름 끼치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 크게 울부짖는 바람과 파도 소리를 뚫을 정도였다. 근로자들은 웅성댔다. 소리만 처음 들은 것이 아니다. 시추선도 이상했다.
가판이 그 소리와 함께 30도 정도 기울어지며 미세한 진동이 울렸다. 30도 경사는 스키장의 중급자 코스의 경사 정도이다. 가판 위에 물건, 장비, 사람이 굴러가고 있었다. 난데없이 기울어진 시추선에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거나 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더 기울어지지도 않고 어떤 상황인지도 몰랐으며 가장 중요한 승무원들의 긴급 대피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쳐다보면서 그냥 갸우뚱거리고만 있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군중 심리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누구도 대피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 순간 분명히 목숨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독단적으로 탈출을 판단하고 행동에 옮긴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14분간 잠잠하다가 6시 43분 핀란드를 지탱하던 5개의 다리 중 하나가 끊겨 나갔고 시추선은 30도를 넘어 더욱 기울어진다. 이제는 큰일이 났다는 것을 직감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겁에 질려 대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곳은 바다 한복판에 날씨도 안 좋았다. 근로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비치되어 있던 구명 보트에 손을 뻗어댄다. 지옥 같은 상황에 이제서야 승무원들은 근처 대기 선박에 구조 요청을 하고 긴급 대피를 안내했다. 신발도 못 신고 방을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경사진 곳을 최대한 잡고 오르려는 사람도 있었다. 더 기울어지자 무거운 설비들도 미끄러져 내려와 사람을 막고 물로 빠지게 했다.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었던 입지 않았던 살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다. 주방에선 뜨거운 음식들이 바닥에 흐르고 사람 위에 끼얹어졌다. 방 안에는 침대 같은 구조물들이 움직여 문을 막아 창문을 깨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는 전기도 끊겼다. 모든 불빛이 사라졌고 200명의 겁에 질린 절규 소리만 바다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다행히도 이 시추선에 구명보트 7척과 구명 뗏목 20척이 있었다. 구명보트는 50인승이었기 때문에 212명 모두를 수용하고도 훨씬 남을 만큼이었다.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하나하나 힘겹게 수면 위로 띄워본다. 현재 구명보트 4척을 띄우려 시도 중이다. 큰 사고지만 모두가 구명보트에 안전히 탄다면 육지로 몸 건강히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추선은 기울어지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거의 절벽에 가깝게 기울어지고 90도를 넘는 순간 가속을 받아 순식간에 완전히 전복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곳에 띄워진 구명보트는 단 하나였다. 많은 구명보트 중 단 하나만 띄어진 이유는 기울기가 급격해지면서 일부 구명보트는 건들지도 못했고 내리는 중이던 4척의 구명보트는 케이블에 연결돼 있었는데 하강 케이블은 장력이 없어야만 해제되는 안전장치가 있었고 기울어지는 동안 장력이 계속돼 끝내 구명보트가 띄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도끼로 케이블을 끊어 한 척을 더 띄어냈지만 거센 파도로 인해 시추선과 부딪혀 파괴돼 탑승했던 사람들이 물속으로 빠져버렸다. 또한 구명조끼도 턱없이 부족했다.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앵커 케이블이 있었는데 끊어지면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바다로 떨어졌다. 6시 57분 시추선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멀리서 지켜보던 에다 시추선의 탑승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단 하나뿐인 구명보트가 휘청거렸다가 바로잡고 19명이 탑승했다. 또한 구명 뗏목 2척이 분리되어 나와 3명이 탑승, 에다 시추선에서 뗏목 2척이 나와 13명을 구조했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 중 7명은 에다 시추선으로 직접 헤엄쳐 도달해 구조되었다. 그 외엔 파괴된 시추선의 잔해에 매달려 거친 물살에 떠밀려 가거나 전복되거나 파괴된 구명보트에 매달려 오는 등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 이곳은 북해의 한가운데 이날의 수온은 4에서 6도씨로 예상된다. 수온 10도씨 이하에서도 저체온증에 의해 1시간 이내에 의식이 저하될 수 있는데 4에서 6도씨의 물에서는 수십 분 만에 생명의 위협이 온다. 바다 위의 사람들을 얼른 물에서 건져 올려야 했다. 구조 요청을 받았던 근처 대기 선박 실버핏호가 현장에 1시간이 걸려 도착했다. 사방에서 구해달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안개가 너무 짙고 궂은 날씨 때문에 구조자의 위치를 못 찾게 된다. 결국 실버핏
리포터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또 3시간 뒤인 9시 30분 스미트 로이드 호가 현장에 도착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역시나 아무도 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전복된 지 11시간 뒤 다음날 오전 6시 기상 조건이 완화되어 헬리콥터가 구조 작업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더 수색 및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했지만 결국 탑승자 212명 중 123명 사망, 89명 생존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동고동락하던 근로자들은 많은 동료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다. 생존자들은 기울어진 선체에서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던 동료의 모습을 그들은 잊지 못했다. 마지막 구명조끼를 받았던 생존자 안드레스 헬릭센은 이렇게 말했다. 제 뒤에 줄 서 구명조끼를 못 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에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바다에서 일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죽음을 예감했는데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제 아이의 아버지도 바다에서 죽을 것이라는 게 너무나 슬펐지만 다행히도 살아 돌아와 아이를 볼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정부는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1981년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다리를 지지하는 브레이싱 부위의 용접 결함이었다. 다리 사이를 사선으로 연결해 잡아주는 게 브레이싱인데 6개의 브레이싱 중 하나의 용접이 불량했던 것이다. 그 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고 당시 강풍과 파도로 균열이 급격히 확장된 것이다. 또한 용접부 저온 균열, 응력 집중 증가 등 부캐에서 발생하는 영향들이 부가적으로 작용돼 다리의 브레이싱 5개가 연속으로 끊어져 무서운 소리를 냈고 30도 기울게 된 것이다. 그리고 14분 후 버티고 있던 마지막 브레이싱마저 끊겨 다리 하나가 완전 분해되었고 끊어진 곳으로 물이 들어가 또 다른 두 다리에 물이 차면서 중심을 크게 잃었고 앵커 케이블마저 끊어지며 결국 시추선을 전복시켰던 것이다. 또한 30도가 기울어졌지만 마지막 브레이싱이 버텨주어 잠잠했던 그 14분, 그 시간 동안 근로자들은 대피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그때 긴급 대피 안내를 하고 체계적인 대피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다.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비상지휘 체계가 아예 전무해서 200명의 인원들이 혼란 속에 뒤엉켰다. 심지어 방을 나오지도 못한 채 시추선과 함께 익사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엄청난 참사는 시추선을 운영 중인 회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즉시 시추선들의 안전점검을 실행했고 이후 시추선 건조 시 다리 하나가 끊어져도 안정적으로 버티는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실행했다. 그리고 확실한 비상지휘체계를 만들었고 긴급 상황에서 구명보트를 띄우는 것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고 3년 후 전복돼 가라앉은 알렉산더 L 킬란드를 인양에 성공했고 아직도 시신조차 발견 못한 실종자들을 찾아봤지만 없었고 결국 이 사고의 사망자 중 30명은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6년 뒤 1986년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근처에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다. 끊어진 사슬 모양의 추모비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간혹 사람들은 14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왜 탈출할 생각을 안 하냐고 말한다. 우리가 탑승한 근로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영화의 시작, 소름 끼치는 소리와 30도의 기울어짐, 그리고 승무원의 어떠한 안내도 없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독단적으로 나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던지 구명보트를 혼자서 내려보던지 다같이 탈출하자고 선동을 하던지 아니면 당시 사고 상황처럼 근로자들 속에서 가만히 영화를 보며 있을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탈출 판단을 내릴 만한 시간이었나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 그리고 2025년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기나긴 시간 동안 전복되지 않고 힘겨운 법적 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사고 45년 만에 유족들은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즐기기 위해 온 이곳,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은 이 방 안에 있습니다. 방을 탈출할 수 있는 암호는 이 문제의 답입니다. 흥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상상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방 안에 완벽히 갇혔다는 상상, 그리고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점점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도 문제가 흥미롭게 보이시나요? 오늘 그것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4일) 폴란드 코샬린시의 15살의 5소녀가 왔다. 빅토리아, 고시아, 율리아, 카롤리나, 아멜리아. 절친인 이 5명은 오늘 율리아의 생일 파티를 하려고 그곳으로 간다. 그런데 5소녀들이 가는 그 장소가 조금 특별한 곳이었다. 그곳은 바로 방탈출 카페. 방탈출 카페는 2003년 미국에서 처음 생겼고 그 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테마가 있는 방 안에 갇히고 진짜 그 사람이 된 것 같이 퍼즐을 풀어 밀실을 탈출한다. 단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짜릿함이 재미 요소이다. 그 짜릿함을 느끼러 여기 5명의 10대가 모였다. 그녀들이 이곳을 생일 파티 장소로 고른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 가장 재밌는 생일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는 말로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폴란드에는 1000여 개의 방탈출 카페가 있었다. 그중 코샬린시에서 가장 유명한 방탈출 카페 토오니의 포쿠이라는 이름의 이것은 방이 아니다 또는 평화가 아니다 라는 중의적인 뜻으로 실제 갇힌 듯한 몰입감을 중시하여 만든 방탈출 카페이다. 이곳은 각기 다른 테마로 이루어진 4개의 방이 있었다. 첫 번째, 클럽 파티방. 이 방의 컨셉은 노는데 열중하다 직원이 문을 잠그고 퇴근해버려서 갇혔다는 상황으로 그 클럽 방을 탈출하는 컨셉이었다. 두 번째, 이상한 과학자의 방. 방 안에 과학자의 비밀 설계도를 훔치고 탈출해 백만장자가 되는 컨셉이다. 세 번째, 살해 현장. 모종의 살인사건을 완전히 해결해야 탈출할 수 있는 컨셉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오래된 집. 은둔적인 삼촌의 집 어느 방에서 그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모든 스토리를 알게 되면 탈출 단서를 얻게 되는 컨셉이다. 4가지 컨셉 모두 흥미로웠기 때문에 5소녀는 방을 고르면서부터 굉장히 설레했고 어느덧 토니의 포쿠이 방탈출 카페에 도착했다. 건물의 외관 모습은 마치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주거용 주택 같아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안내실에 방탈출 카페 직원 26살 라도스와프 한 사람만이 앉아있었다. 다른 직원은 없어 보였다. 그에게 문의하고 방을 골랐다. 4번째 컨셉인 오래된 집이었다. 그리고 직원은 티켓을 주고 방으로 안내했다. 안내실과 바로 붙어있는 방이었다. 그들에게 행운을 빈다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문을 닫고 잠근다. 이 방의 크기는 2.2평으로 평범한 가정집 방 한 칸보다 좀 더 작은 크기였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있고 어떠한 비상 탈출 방법도 없었다. 사실 방탈출 카페는 놀이공간이긴 하지만 진짜로 사람을 완전히 가둬놓으면 위험할 수 있어서 2010년 이후에 생긴 방탈출 카페는 몰입감을 조금 해치더라도 비상 탈출 방법을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이곳은 2018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그런 건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방을 나오려면 단 한 명뿐인 직원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뜻이었다. 제한시간 60분, 소녀들은 본격적인 방탈출을 시작한다. 모든 단서를 찾고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이곳을 탈출할 수 있다.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마치 오래된 저택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 했다. 테이블 위에 책을 살펴봤고 오래된 보석함 속 작은 쪽지와 비밀 수납 공간을 발견하며 이곳을 한껏 즐겼다. 이 방의 핵심 키는 문 손잡이다. 숨겨진 문 손잡이를 찾아내 방 문과 결합해 열고 탈출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겠나요? 원래 방탈출 카페의 문제들은 보안이 철저해서 실제 이 방의 문제를 찾을 순 없었지만 여기 다른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내 탈출하는 짜릿함 여러분들도 느껴보시죠. 방탈출을 시작한 지 몇십 분 정도 지났을까. 조금 전엔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밖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다른 손님들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온다. 생일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겠지만 이내 그 생각을 금방 거두게 된다. 왜냐하면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났고 연기들이 벽을 까맣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이들은 손잡이도 없는 문을 억지로 밀고 당겨본다. 열릴 리가 없다.
그냥 잠겨있는 방도 나오기 힘든데 여긴 일부러 못 나오게 만든 방이었다. 문을 세게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바로 옆방 안내실에 있는 직원이 그 소리를 들으면 금방 꺼내줄 것이다. 그를 믿었다. 그런데 직원이 없다. 조금 전 안내실에서 직원 라도스와프가 CCTV를 통해 그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이곳에 직원이 단 한 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막혔을 때 힌트를 주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바로 꺼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가 일어서더니 안내실의 문을 열고 나왔다. 심지어 건물 밖으로 가버린다. 근처 가게에서 물건을 샀었는데 잔돈을 못 받아서 그것을 받으려고 나갔다. 그는 아마도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큰일이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렇게 그가 방 안에 갇힌 소녀들만 놔둔 채 건물을 나갔고, 히터가 폭발했다. 굉음이 났고 불길이 붙는다. 순식간에 벽 전체를 태웠고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다. 초 단위로 불길은 거세지며 번져간다. 그렇게 불이 안내실을 점점 삼켜가는 중 직원 라도스와프가 돌아온다. 안내실의 문을 열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불이 그를 무섭게 반겼다. 엄청난 열기가 느껴졌다. 그는 놀라서 크게 소리질렀다. 이 소리가 소녀들이 방 안에서 들은 그 소리였다. 직원의 머릿속에 그녀들이 떠오른다. 문을 열어줘야 한다. 내가 열어주지 못하면 나올 수 없다. 구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 불 속으로 뛰어든다. 문을 열기 전 먼저 열쇠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다시 나왔다. 역시 거센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안내실을 뛰쳐나왔고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를 했다. 문을 열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직원이 떠나버린 한편 방 안은 연기가 심하게 자욱해졌다. 갇히는 게 컨셉이었던 이 방에서 정말로 갇혀버렸다. 소녀는 기침을 계속 해대기 시작했다. 입과 코를 옷으로 막아봐도 소용없었다. 슬기로운 이곳은 공포에 휩싸인 공간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려 했을 것이다. 문 손잡이를 찾기 위해 무거운 걸 잡아들고 잠겨있는 가구를 부셔 억지로 열려 했다. 정말로 목숨을 건 방탈출 게임이었다. 하지만 끝내 찾진 못한 것 같다. 그래도 아직 끝나진 않았다. 문이 아닌 다른 탈출구가 있다. 이 건물의 외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창문이다. 그 창문을 깨고 나오면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창문은 판자로 완전히 막혀있다. 심지어 벽처럼 페인트질을 해놔서 소녀들은 창문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짜릿한 탈출을 위해 몰입감 있게 만들어진 방은 아이러니하게도 탈출을 막아 쉽게 나갈 수 없게 했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연기가 그나마 없는 방의 구석으로 피했고 웅크렸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제발 누군가가 문을 열고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구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연기는 순식간에 퍼져 이젠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 시화나수소 등의 유해 성분이 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 혈액에 결합돼 산소 운반을 차단해버려 아주 조용하게 의식을 빼앗아버린다. 시화나수소는 세포의 호흡 자체를 차단해 급성 심정지가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연기 자체가 뜨겁다. 폐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웅크린 자세의 이 다섯 소녀는 안타깝게도 점점 눈이 감기기 시작한다. 이때 빅토리아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 전화는 끊긴다. 오후 5시 21분 신고 6분 만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불을 끄고 안내실을 지나 새까매진 방 문을 열고 진입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5명 모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5소녀는 탈출방 구석에서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피부 화상은 없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모아 화재 후 방의 연기가 자욱해진 시점부터 소녀들은 5분에서 7분까지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출동한 소방대원들,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깊은 슬픔을 느꼈다. 직원 라도스와프는 아이들을 구하러 시도할 때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이송되었고 치료를 받아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한다. 이 사고는 바로 폴란드 전역에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이 죽음을 맞았다. 사고의 원인은 히터의 폭발이었다. 1월 4일 이날의 날씨는 영하 1도였다. 그래서 히터를 켜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히터는 가스통을 연료 쓰는 기종이었다. 그런데 그 가스통에서 가스가 샜고 히터의 열기와 만나 크게 폭발했다. 원래 히터를 가스통과 가까이 두면 안 되지만 기준 미달의 전기 배선 때문에 그렇게 해두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한 조사
조사를 시작했다. 일단 이 건물 상업용 건물이 아니다. 주거용 건물이었던 곳을 개조한 것이다. 국가의 용도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지역 공무원의 안전 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소화기 같은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없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을 개조하다 보니 모든 게 임시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장소의 소유주 토니에 포쿠이의 창업자는 30살 밀로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 셋이서 이곳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에도 방탈출했던 손님들이 가스 냄새를 맡았다고 컴플레인을 건 적이 있었지만 어떠한 대처도 없었다. 판자로 막아버린 창문, 비상 탈출 방법이 없어서 직원 없이는 탈출할 수 없는 구조. 불이 크게 났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비상 탈출을 했다면 모두 생존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잔돈을 받으러 자리를 비웠던 직원의 책임도 피할 수 없었다. 5 소녀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방문에 다가갈 수 없을 정도의 화재였다면 멀리서 크게 소리를 질러 문제의 답을 알려주어 숨겨진 문 손잡이를 찾게 도와줄 수 있었다. 그랬다면 늦게라도 방문을 열고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방탈출 카페의 소유주 밀로씨의 동업자인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직원 라도스와프 총 4명은 화재에 대한 책임으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 결과 밀로씨와 라도스와프는 징역 2년, 밀로씨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유가족들에게 각각 20만 지워티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비극적인 사고였다. 전화를 받았던 빅토리아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후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절친들과 생일 파티를 즐기러 갔던 그 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었다. 이 슬픈 사고는 방탈출 카페의 안전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폴란드는 곧바로 1000곳의 방탈출 카페 모두 점검을 했고 총 2000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그 중 13곳은 기본적인 안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즉시 폐쇄되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방탈출 카페들도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안전한 놀이공간으로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당신이 즐기기 위해 온 이곳,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도 이 문제가 흥미로워 보이시나요? 답이 궁금하신가요? 하지만 그날 그 방에서 5 소녀는 끝까지 답을 알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여기 들뜬 마음에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 한 명입니다. 위치를 골라보신다면 몰입하시기에 더욱 좋으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12월 21일 저녁 미국 애리조나의 5 친구 브랜든, 크리스토퍼, 헨슨, 존, 제레미는 재밌는 놀이를 하기 위해 한 장소로 가고 있다. 친구들과 PC방 또는 카페를 가듯 그냥 놀러 가는 것이지만 이 장소는 친구들과 노는 장소로서 그런 흔한 곳은 아니었다. 굴곡진 절벽이 있는 황무지 레드 놀즈에 있는 사포드 셰프트라는 움푹 파여있는 곳이었다. 말라버린 호수 같은 느낌의 이곳은 아래로 12에서 18m 파여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 구덩이는 큰 바위를 시작으로 아래 부분에 잔바위들이 쌓여져 있어 그 끝을 추정할 수 없다. 저녁 9시 이 구덩이의 시작점에 5 친구는 모여있다. 이들은 이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쌓여진 바위 때문에 깊게 들어가 탐험도 못하고 그저 밖에서 구덩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확실한 놀거리를 생각하고 이곳에 왔다. 그 놀거리는 이들이 가져온 물건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바로 휘발유다. 그들은 이 구덩이에 불 붙여 그것을 구경하는 스케일이 좀 큰 불멍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걸 하려고 15리터나 되는 휘발유통을 차에 실어 여기까지 왔다. 날이 추워서 최저기온이 4도씨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깊은 구덩이에 큰 불을 만들어 추위를 날리면서 동시에 큰 불멍을 친구들이 모여 즐기려 한 것이다. 5 친구는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이 행위를 통해 놀며 연말에 기분 좋은 추억을 쌓으려 했다. 그들은 이제 자리를 잡는다. 자리를 잡는데 어떠한 의식도 없었을 것이다. 전혀 위험을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좀 큰 불멍을 할 거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섰다. 그리고 구덩이에 휘발유를 붓는다. 다 붓는 것도 힘들었다. 15리터나 되는 양이었다. 그것은 이 구덩이의 모든 것을 적시기에 충분하고도 넘쳤다. 그런데 휘발유는 고이지가 않는다. 큰 바위 밑으로 흘러들어가 더 밑에 바위들 사이로 곳곳에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휘발유를 전부 다 뿌리자 가져온 헝겊에 휘발유를 묻히고 불 붙여 구덩이에 던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생각보다 작은 불이었다. 그 작은 불을 확인하러 브랜드는 안쪽을 바라본다. 앞에서도 말했듯 어떤 위험도 인지하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구덩이는 큰 바위까지 최소 2m 정도 깊이였기 때문에 전혀 위협을 못 느꼈다. 곧 불이 확 번져 구덩이에서 불이 솟는 것을 기대하며 다들 속으로 환호를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폭발하며 아주 큰 불줄기가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불과 함께 지면이 깎이고 한 사람이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야 만다. 지옥 같은 광경이었다. 마음속으로 환호를 준비하던 친구들은 폭발해버린 불과 덮쳐온 바위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나가 떨어져 버렸다. 순간 멍이 들고 긁히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저 불멍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지 못했다.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15리터의 휘발유는 폭발해버리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런 구덩이, 바위가 쌓여져 있어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에 부어놓고 불을 붙이면 폭발 위험이 매우 컸다. 기폭장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냥 불이다. 이 힘은 유리창이 있었다면 파손시켜버릴 만큼의 화력이었다. 구덩이 속에서 점화되었지만 그들의 키보다 더 높게 불꽃이 솟았을 것이다. 브랜드는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서서 그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폭발 후 지면이 깎여졌고 허리를 숙여 중심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덩이 속으로 휘말렸다. 그리고 브랜드는 불타는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 것 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야 만다. 폭발로 인해 쌓여진 바위가 날아가 버려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더 추락해버린다. 그는 아파트 4층 높이 12m만큼 떨어지며 다리가 부러지고 더 깊은 곳 기울어진 틈새로 들어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끼어버리고 만다. 아직 더 남았다. 날아갔던 바위들이 다시 구덩이로 굴러 들어온다. 그리고 브랜든의 머리 위로 차곡차곡 쌓여간다. 정신을 차려본 내 친구는 브랜든이 없어진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구덩이를 보며 그의 이름을 외쳐보지만 답이 없다. 그리고 그의 몸, 털끝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연기만 보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뭐라도 해보려 하지만 없다. 오로지 가져온 것은 휘발유 15리터 뿐이었다. 그들은 그저 브랜든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연기가 거쳤지만 구덩이는 마치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그 큰 바위만 보일 뿐이었다. 내 친구는 얼른 차에 타고 마을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1시간 후 구조대가 도착했다. 현장을 본 순간 아주 길고 힘든 구조가 될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바위, 3톤으로 추정되는 큰 바위가 입구를 틀어막고 있었다. 구덩이 입구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바위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째 구조대는 브랜든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했다. 1분 1초가 시급했다. 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끼었고 바위가 밀려들어 호흡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불이 타올랐던 곳이라 먼지와 연기로 인해 정상적인 공기가 아니었고 또 구덩이 깊은 곳에 바위가 막아버려 공기 자체의 양이 적었을 것이다. 다리가 부러져 고통도 심했다. 불이 탔을 땐 온도가 높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며 이 날의 최저기온은 4도씨, 저체온증까지도 올 수 있었다. 구조대는 먼저 3톤의 큰 바위를 로프로 연결했고 끌로 가장자리를 깎아 움직일 수 있게 했다. 바위에 묶인 로프를 삼각대의 도르래로 연결해 몇 센티미터씩 아주 힘겹게 끌어올렸다. 그리고 작은 바위들을 수작업으로 직접 들어가 파내기 시작했다. 구조자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로프로 몸을 연결해 두었다. 그리고 브랜든의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다. 그렇게 구조 시작 10시간 후 희미하게 브랜드의 음성이 들린다. 그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하지만 그 음성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명이었다.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부러진 다리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 그는 심한 복통까지 느껴졌다.
브랜드는 한순간에 이곳에 떨어져 버렸다. 그는 끝없는 고통에 정신이 날아가 버린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고 다시 잃었다가 깨는 반복이 이어졌다. 그래도 견뎌낸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구조 시작 11시간 30분 후 다음날 오전 8시 27분 마침내 브랜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바위를 모두 걷어냈다. 11시간을 넘는 힘든 노력 끝에 마침내 구조대가 브랜든을 마주한다. 그의 힘이 빠진 몸을 로프로 둘둘 감아매고 그를 끌어올렸다.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가 살아있길 간절히 바라지만 브랜든은 이미 생존 예상 시간을 훌쩍 넘어버렸다. 10시간 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다. 브랜든의 몸, 특히 부러진 다리에 충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천천히 그를 들어올렸고 마침내 그는 지옥 같은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후 벌써 12시간이나 지났다. 그가 이미 질식했거나 부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지만 놀랍게도 브랜든은 살아있었다. 얕은 숨이 이어졌다. 폭발, 추락, 질식, 저체온증. 그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치료를 받아 살아났다. 위험한 짓을 했던 5친구는 어느 자리였던 모두가 살아 다시 재회할 수 있었다. 참 다행이지만 이런 위험한 행동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화려한 축제의 마지막 날 저녁, 조명이 반짝거리는 다리에서 사람들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보기 위해 이동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다리가 흔들거렸다. 이곳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 이 반짝거리는 다리는 처참한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본옴똑이라는 축제가 매년 열린다. 비가 쏟아지는 우기를 몬순 시즌이라고 하는데 몬순 시즌의 끝을 기념하는 물축제이다. 1914년에도 이 축제가 열렸던 만큼 아주 전통적이고 국가적인 큰 행사였다. 이번 2025년에도 축제는 열렸다. 오늘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껍빅섬, 다이아몬드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매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다. 만석의 잠실 야구장이 2만 5천 명인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도시는 축제로 인해 음악이 울려 퍼지고 길거리 음식들이 맛있는 냄새를 풍겼고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축제는 3일간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3일째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보트 경주 결승전과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보트 경주는 총 400척 이상이 참가했으며 각 보트에는 최대 80명까지 탑승하여 레이스를 한다. 그런데 프놈펜 물축제의 꽃은 이 보트 경주에 몇 번 문제가 있었다. 2008년 보트 경주 도중 보트가 전복해 5명이 익사로 사망. 2009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1명이 익사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매년 문제가 있었지만 어떠한 안전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2010년 프놈펜 물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다. 2010년 11월 22일 월요일 저녁, 축제의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보트 경주를 구경하는 중이다. 그리고 보트 경주 결승전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이제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 인파는 최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서트는 다이아몬드 섬에서 열린다. 당연히 섬이기 때문에 다리를 통해 이동해야 했다. 섬으로 가는 다리는 남쪽과 북쪽 두 개의 다리가 가장 가까웠는데 북쪽 다리는 섬에서 도시로 나오는 길만 있는 일방 통행이어서 원래는 남쪽의 다리를 이용해야 했지만 그 다리는 200m를 더 걸어야 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주최 측에서 제한했고 축제 기간 동안 임시로 다이아몬드 브릿지라 불리는 북쪽 다리를 이용하게 된다. 다이아몬드 브릿지는 보행자 전용 현수교이며 아래에 톤레삽 강이 흐르고 있다. 이름처럼 빛나기 위해 전선이 연결된 LED 조명으로 다리를 장식해놨다. 1000명이 넘는 인파가 이 다리의 입구로 서서히 들어간다. 그런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만큼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콘서트에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서두를 수도 있고 느긋하게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혼란이 빚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국가적 규모의 행사에선 필수적으로 인원 통제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했다. 당연하게도 이 다리 입구엔 캄보디아 경찰들이 그것을 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캄보디아 경찰들에겐 그 해결법이 생각보다 단순했다. 대기하고 있던 시위 진압용 살수차에서 물대포가 나와 사람을 밀어버렸다. 물 축제라서 쏜 것이 아니다. 마치 시위 진압하듯 물대포를 그냥 죄 없는 사람들에게 쏘아버렸다. 우리나라라면 뉴스에 나올 일이지만 당시 캄보디아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다. 물대포는 약 초속 10m이다. 중거리에서 맞아도 넘어질 정도로 밀려나며 심한 타박상과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통제를 잘 따르기 시작했다. 잘 따르는 것을 넘어서 서둘렀다. 물대포에 맞기 싫어서 얼른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경찰의 말을 잘 듣게 된 사람들이 입구로 우르르 진입하고 곧 이 다리 하나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람으로 꽉 차버려서 양옆 사이드에 위치한 사람들은 혹시나 다리에서 떨어질까 걱정해야 될 수준이었다. 저녁 9시 27분 소피아프 맹은 18세 학생이었다. 소피아프는 동생 소반과 함께 시골에서 이 축제를 즐기러 올라왔다. 그들은 이 인파 속에 있었다. 정중앙 쪽 다리 사이드에 위치했고 사람들과 점점 간격이 좁아져 등 어깨가 말려졌다. 심지어는 다리가 흔들리기까지 한다. 그냥 재밌는 축제를 즐기러 온 시골 형제들은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 휘말릴 줄은 몰랐다. 그래서 소피아프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이 맞잡은 손은 마치 구명줄처럼 절대 놓아선 안 됐다. 그들이 자유로 걸을 수 있는 보폭은 반의 반 걸음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확 밀어버린다. 그 힘에 의해 나도 앞사람을 확 민다. 왜 그런지 뒤를 돌아보자 뒷사람도 뒤를 돌아본다. 일부러 민 사람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밀착되고 서서히 짓눌린다. 뒤, 옆, 앞 모든 곳에서 동시에 밀려드는 순간적인 힘은 그들의 팔,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발이 땅에서 떠버린다. 움직이지 못하는 공포는 악몽과도 같았다. 동생과 잡은 손을 안간힘을 써서 붙잡는다. 몸통이 사람들과 사람들에 짓눌려 말 그대로 숨막히는 압박이었다. 앞사람, 옆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밀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더욱 견딜 수 없는 밀림이 느껴지고 1000명 가까이의 인파가 한 다리 위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 누구도 자유로 탈출할 수가 없다. 그 와중에도 살수차의 물대포가 이들에게 발사된다. 그리고 이젠 폐가 팽창할 공간이 없다.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실 공간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꽉 누른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과 같았다. 사람의 흉곽은 약 35에서 40kg의 압력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사람 한 명당 수백 킬로그램의 압력까지도 전달될 수 있었다. 늑골이 안으로 휘어지고 횡격막이 눌리며 심장마저 압박돼 혈류가 차단된다. 입으로 필사적으로 숨을 쉬어보지만 헛숨만 새어나온다. 이들은 죽을 것 같아 본능적으로 앞을 밀고 공간을 확보해 숨을 아주 조금 쉰다. 그러면 또 앞사람, 또 그 앞사람에게 압력이 전달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런데 이 고통을 1, 2분만 참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10분, 20분 서서히 소피아프는 의식이 멀어지려 한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졌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동생과 잡은 손에 힘이 점점 빠진다.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모든 곳이 압박됐다. 그는 의식이 멀어지면서 통증이 점점 사라져갔다. 주변에서 내지르는 비명들이 희미하게 들린다. 소피아프는 다리 난간을 잡고 다리 밖으로 빠져나왔다. 막혀있던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린다. 밤이었지만 세상이 노랗게 보였을 것이다. 그는 동생과 잡은 손을 그 순간에도 기적적으로 놓지 않았다. 주변에도 자신처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리 밖으로 삐져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 다리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욕이 섞인 비명을 내지른다. 동생을 포함한 고통에 힘겨워하는 얼굴들이 그의 시선에 몇백 명은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얼굴 중 몇몇은 사라진다. 넘어진 것이다. 넘어진 사람들의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 와중에 다리는 흔들린다. 한 손에 잡은 난간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동생을 잡은 반대 손도 절대 놓쳐선 안 되지만
놓쳐버렸다. 밀려나는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소피아프는 끌려가는 동생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다. 난간을 붙잡은 소피아프의 팔 위로 사람이 마구 떨어진다. 앞에는 짓눌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였고 아래에는 물속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보였다. 사고 1시간 30분 후 위상의 호주 소방관 5명이 현장에서 구조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현지 구조대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주변 병원, 경찰이 구조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1시간이 넘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질식 상태로 보였다. 구조대는 이제 한 명 한 명 수동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끌어내진 사람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후 임시 응급소로 옮겼다. 사람을 한 명 끌어내면 또 한 명이 쓰러지는 반복이 이어졌다. 그리고 다리 양옆 난간 아래로 뛰어내리게 했다. 물이 허리 높이 정도였어서 그 안에서 질식하는 것보단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생존 확률이 더 높았다. 다리 및 강에 구조 보트를 띄우고 떨어진 사람들을 태웠고 익사 직전인 사람들에겐 CPR을 시행했다. 구조된 사람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자 수가 너무나 많아 일부는 병원 복도, 도로 위 같은 곳에서 응급 처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구조 작업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사고 약 5시간 30분 후 새벽 3시 구조 종료를 발표했다. 당시 사고 직후엔 사상자 수가 정확히 집계가 안 됐었지만 이후 확정된 집계는 이렇다. 사망 347명, 부상 755명, 총 사상자 1102명. 구조가 완료된 다리 위엔 수천 개의 신발, 옷 등의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사람이 너무 많고 구조가 지체돼 5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생존자도 있었다고 한다. 소피아프는 소방관에게 밧줄로 끌어내려져 구조되었다. 정말 죽다 살아났다. 그는 구조되자마자 동생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발견했다. 안타깝게도 동생 소바는 차갑게 식어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소피아프 형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축제의 끝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부짖음만이 있었다. 당시 캄보디아의 총리 훈센은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에게 꼭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대한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야 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경찰의 강제 물대포 진압에 의해 뒷라인이 밀려들어 다리 하나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사고가 시작되었고 사고 초기에 당황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벗어나기 위해 LED에 연결된 전깃줄을 잡고 빠져나가려 했는데 스파크가 튀고 불꽃이 일면서 그들을 감전사시켰고 사람이 죽은 것을 보자 주변 사람들이 공황에 빠져 더욱 밀게 되어 군중 유체화 현상이 되고 넘어지고 끼어버리게 되어 참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원인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됐는데 이상하게도 캄보디아의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경찰이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쏜 게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물대포를 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을 다리에서 대피시키기 위해 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부인했다. 이전 축제에서도 2008년 익사사고 5명, 2009년 익사사고 1명이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어떠한 안전사고 대책 수정 없이 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했고 대규모 인원 안전관리 매뉴얼도 미흡했고 살수차로 물대포를 쏘며 인원 통제를 했던 것, 그리고 구조대가 1시간 반이 넘어서야 도착한 것, 이러한 캄보디아의 문제들을 보고 프랑스 등 외국 기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대규모 인원을 관리할 역량도 미흡하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2010년 그 당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그러자 그러한 반응을 의식한 총리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분들, 이번 사고로 인해 캄보디아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사고가 일어난 다이아몬드 섬은 2010년 당시 고층 빌딩 건설과 상업 개발 중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싱가포르 재벌은 총리 훈센과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한다. 네 명의 하이커는 어느 동굴 앞에 섰다. 색다른 체험을 앞둔 이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어두운 동굴 안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곳에 상상조차 못한 존재가 잠들어 있을 줄은.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오후 새 보이스카우트 친구들이 짐을 싸고 누군가에게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의 리드를 받아 특별한 체험을 하며 하이킹을 하려 한다. 그 사람은 특정 지역에 대해 전문가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페트로니노. 미국의 보이스카우트 문화는 단순한 학생 동아리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문화이다. 배지를 수집하는 문화가 있고 스카우트 랭크가 있다. 랭크를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상위 랭크의 스카우트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 50세의 페트로니노는 상위 랭크의 스카우트였고 오늘 이 새 보이스카우트에게 그가 자주 가던 하이킹 코스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 코스는 페트로니노의 안방처럼 아주 쉽게 드나들던 그런 길이었다. 로커웨이 타운십 근처 스플릿 록 저수지라 불리는 이 길은 숲이 우거지고 바위가 많아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쉬운 길은 아니다. 페트로니노는 거의 30년 전부터 이곳을 그냥 하이킹하는 것을 넘어 연구하듯 탐험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이커들이 지나치는 숨겨진 지형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 숨겨진 지형들 중 가장 탐험심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다. 페트로니노는 오늘 그곳을 탐험하려 한다. 페트로니노는 가방에 랜턴, 다용도 망치, 물, 에너지바를 챙겨넣고 약속 장소로 갔다. 새 보이스카우트와 페트로니노 총 4명은 만났고 바로 하이킹을 시작했다. 페트로니노는 3명을 아주 능숙하게 리드했다. 이 코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렇게 이곳저곳 보이는 곳을 설명해주며 하이킹을 진행한다. 어느덧 산길을 많이 올라왔다. 그런데 갑자기 페트로니노는 멈춰섰다. 그리고 새 친구에게 그곳을 소개한다. 작은 구멍, 동굴이었다. 그는 신난 듯 동굴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동굴은 빗물 속 약한 산성수가 석회암 틈을 녹이며 통로를 확장해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이 동굴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수백 년 동안 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들이 우연으로 만들어낸 동굴이다. 그래서 바위가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동굴을 탈러스 동굴, 낙석 동굴이라고 부른다. 입구는 약 0.6m의 너비로 좁아서 몸을 일자로 눕듯이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내부는 그리 크진 않았고 작은 바위들이 많이 있었다. 설명을 들어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페트로니노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이 동굴을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2주 전에도 아무 문제 없이 탐험했었다. 하지만 탈러스 동굴은 바위가 무작위로 배열돼 걸려 멈춰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동굴보다 더 위험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페트로니노는 모두 들어가서 간단하게 구경만 한 뒤 나오자고 말한다. 그러자 보이스카우트들은 어둠뿐인 안을 잠깐 들여다봤고 고개를 끄덕인다. 흥미로운 체험을 앞두고 마다할 순 없었다. 그리고 페트로니노는 스카우트 리더답게 앞장서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그는 양 발을 좁은 입구 속으로 들이민다. 그리고 몸을 점점 넣고 있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났다. 바위가 허리 쪽에 닿았다. 그래서 그는 잠시 멈춰 자세를 조정하고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2주 전에는 쉽게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쉽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며 동굴 입구가 소란스러워진 한편 어두운 동굴 내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은 12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 겨울잠. 페트로니노는 입구에서 들어가기 위해 실랑이 중이다. 그는 자세를 한번 바꿨지만 거기서 허리를 더 꺾고 어떻게든 들어가려 시도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발을 붙잡고 무자비하게 동굴 안으로 끌고 가버린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는 이미 동굴 안쪽까지 끌려왔다. 몸이 바위에 긁혀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뭔지도 모르는 그 존재에게 공격을 받는다. 물리고 발톱으로 긁힌다. 안 보여서 최소한의 방어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누운 상태로 손과 발로 땅을 밀어대며 필사적으로 피해보지만 이곳은 동굴 안,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것의 울음소리와 페트로니노의 비명소리가 섞여 공포스럽게 동굴 속을 울려댔다. 공격은 계속된다. 동물의 포효소리, 날카로운 이빨, 깊은 발톱에 긁히는 느낌. 페트로니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점점 알게 된다. 도망갈 곳이 없다면 싸워야 한다. 그는 다용도 망치를 챙겨왔던 것을 떠올렸다. 손의 감각을 최대한 이용해 빠르게 더듬거려 망치를 찾아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휘두른다.
한 번 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다시 휘두른다. 또 한 번 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그것의 공격이 멈췄다. 그 틈새에 페트로니노는 등의 벽이 느껴질 때까지 잽싸게 뒷걸음질쳤다. 그리고 머리와 목을 가린 채 완전히 웅크렸다. 이 자세는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을 때 효과적인 자세이다. 급소를 방어할 수 있고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공격이 멈출 수도 있다. 페트로니노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했고 잠시 소강 상태가 된다. 동굴 밖, 페트로니노가 입구에서 끌려 들어가고 처절한 소리가 동굴 안에서 울렸던 것을 듣고 새 보이스카우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한 명이 곧바로 911에 신고했고 모닥불을 피웠다. 구조대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저 야수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위험했다. 그런데 그 순간 신고 통화 중이던 경찰의 한마디가 그들을 바로 행동에 옮기게 했다. 그들이 하이킹 중 먹으려고 가져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 바나나와 견과류 같은 동물들이 좋아할 법할 것들을 입구에 놓았다. 곰이 페트로니노를 공격했던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쉼터라고 생각하는 공간에 침범했기 때문에 싸운 것이다. 그래서 이 새 보이스카우트의 대처는 탁월했다. 모닥불의 연기 때문에 주의가 끌려 입구 쪽으로 오게 되면 자연스레 먹이가 눈에 보일 것이다. 곰은 자신의 쉼터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먹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쉼터를 버릴 만한 이유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 유인 작전에 더해 입구에서 나뭇가지 같은 걸로 소음을 내며 주의를 끌고 그것이 다가오면 바로 달아나려는 계획을 했다. 부디 이 계획이 잘 먹히길 바랬다. 한편 페트로니노는 1시간째 계속해서 웅크려 있다.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고 엄청난 고통도 느껴졌다. 하지만 어떤 소리도 내선 안 된다. 이 악물고 참아야 했다. 페트로니노는 이 동굴에 자주 왔었지만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약 136kg의 이 흑곰은 섰을 때의 키가 170cm로 중형 크기로 추측된다. 턱 힘은 사람의 5배 이상이며 달리는 속도는 최대 시속 50km였다. 앞발의 힘은 헤비급 프로 복싱 선수 2명의 펀치를 한 번에 맞는 것과 같았다. 거기에 더해 곰은 후각이 개보다 7배 더 좋다. 안 보여도 냄새로 다 알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와 한 곳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였다. 완벽한 어둠. 그에게 랜턴이 있다 하더라도 켜면 안 된다. 폰이 주머니 속에 있지만 꺼낼 수 없다. 페트로니노는 곰이 내는 자그마한 소리에도 공포를 느낀다. 곰이 한 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바로 옆에 있는지 아닌지 전혀 모른다. 안다고 해도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는 그저 제발 자신의 존재를 까먹어버리길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곰이 성큼성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점점 소리가 멀어진다. 곰이 입구 쪽으로 간 것 같다. 입구에 도달한 곰은 밖에 있는 먹이들을 받고 좁은 입구를 빠져나와 그것들을 몇 개 건드리고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에 반응했고 곧 동굴을 완전히 떠났다. 그것을 본 숨어있던 보이스카우트들은 혹시 금방 돌아올지도 모르니 조금 더 기다렸다. 안에 있던 페트로니노는 곰이 동굴을 나갔다고 생각이 되자 바로 희미한 빛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필사적으로 기어간다. 들어올 때 힘겨웠던 그 입구를 페트로니노는 빠져나왔다. 동굴에 끌려간 지 80분째에 보는 햇빛이었다. 그는 폰을 꺼내 911에 신고해서 자세한 위치를 알려줬다. 이미 보이스카우트가 신고했었기 때문에 얼마 안가 구조대가 도착했고 헬리콥터가 구조에 동원되어 그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몸에는 찢어진 상처가 많았다. 어깨, 다리, 두피에 발톱 자국과 이빨 자국이 많았으며 출혈도 심했다. 부상이 심했지만 그래도 장기간 치료를 받고 생존할 수 있었다. 구조대가 도착하더라도 동굴 안은 어둡고 좁아 곰을 내쫓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새 보이스카우트의 판단력이 페트로니노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다. 모닥불을 피우고 먹잇감을 놓아 입구 밖으로 유인했던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 사실 뉴저지주에는 흑곰이 꽤 많아 마주칠 확률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탈러스 동굴은 흑곰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많이 선택되는 곳이었다. 거의 30년 동안 이곳을 하이킹해 누구보다 잘 알던 페트로니노는 단 하나 몰랐던 사실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